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7페이지에 나오는 지급과 영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급과 영수는 일단 고객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시간에 이제 매입과 매도 부분은 외국한 은행 입장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4장의 지급 부분과 뒤에 보시면 이제 5장의 지급 등의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급과 영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장에 보시면 지급 등의 방법은 제한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급이라는 건 98페이지로 가시면 지급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외화가 유출되는 거고요. 영수라는 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쪽이 좀 더 까다로울까요? 당연히 나가는 게 까다롭겠죠. 그 다음에 영수라는 단어는 수령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지금은 그냥 영수로 의미를 통일한다. 가끔 이제 옛날 교재들은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령과 영수는 같다. 자, 봅시다. 98페이지로 가면 첫 번째 지급 등의 적용 원칙. 지급과 영수가 지급 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급 등과 5장에 나오는 지급 등의 방법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뭐 이렇게 절차가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지급이나 영수를 잘 보면 국민인 거주자, 자, 국민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뭐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이렇게 주는 게 있겠죠. 반대로 얘가 얘한테, 얘가 얘한테, 얘한테 받는 게 있겠죠. 그럼 이걸 총 조합을 해보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얘도 이제 얘가 주고, 얘가 주고, 얘가 받고 그러겠죠. 이거 이제 뭐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한 계산해 보면 뭐 한 12가지 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거기 보면은 그 지급의 범위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일일이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을 할 때는 당연히 현찰로 줄 수도 있고 송금을 할 수 있는데 원칙이 송금의 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지급의 범위 밑에 보면 해외 송금의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급 절차에 준용하고 국경이나 지역 간 이동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낸 자금도 지급 행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거 설명하도록 하죠. 자, 영수는 받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보면 수령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영수라고 표시했다. 자, 그래서 그 99페이지로 가면 지급 등의 제한, 지급 등에서 지급이 아닌 영수 거래는 외국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 형태이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거의 없다. 반면 지급 거래는 이 지급 절차가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자유화된 경상거래까지도 지급의 절차적 규제를 아직도 유사히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나가는 건 좀 잡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거주성과 거래 유형에 따라서 신고 등의 업무가 있다. 그 다음에 통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이제 하나하나 다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공중 협박 자금 금지법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영수하면 안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지급 등의 기본 절차입니다. 일단 선신고입니다. 선신고. 신고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전 시간에 그런 거 배웠죠. 신고 등의 업무라고 했어요. 신고 등의 업무를 하면은 지정이라는 업무가 됩니다. 지정이 되고 그 지정을 통해서 신고 등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인정 절차가 있겠죠. 그걸 인정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류를 내라, 아니면 뭐 어떻게 보내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1번의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짝대기 하나 있죠. 회계 송금을 한다면 송금의 원인에 따라서 확인, 신고, 수리, 허가 등의 절차를 사전에 거친 후 송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전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입증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고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 이런 겁니다. 사전 신고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증빙 서류 제출 의무. 자, 거기 미화 건당 3,000불에서 5,000불로 바뀌었죠. 5,000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할 때는 증빙 서류를 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1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거래에는 거주자의 증빙 서류 미제출, 그러니까 거주자의 증빙 서류 미제출 송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급 영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급이 까다로우니까 지급 규정이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증빙 서류, 그러니까 5,000불이 넘어가면은 원칙이 증빙 서류를 내야 되는데 증빙 서류 미제출 송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송금입니다. 송금. 얼마냐? 5만 불이에요. 5만 불. 5만 불까지는 그냥 송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자, 그 다음에 뭐 정부 자치단체 지급, 사전 계산 지급은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 같은 거 거래할 때 미리 계약금 같은 거 보내야 되죠. 뭐 그런 거를 말합니다. 신고 예외 거래에 대한 영수 확인서 제출은 뭐 영수 확인서가 뭐였죠? 전 시간에 배웠지만 타발 송금으로 국민인 거주자에게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5만 불을 넘게 해외에서 들어오면 원래 증빙을 해야 되죠. 증빙을 해야 되는데 증빙 서류가 없으면 영수 확인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영수 확인서에 쓴 내용과는 별개로 이전 거래로 처리한다. 증여로 처리한다 이거죠. 그게 설명했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2-4 외국화 은행을 통해서 집중된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화 은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외국 은행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지침을 제정하여 대외 지급 등의 발생 시 집중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자, 외국환 은행을 통한 거래 중 영수엔 제한이 없다. 그죠? 지급엔 제한이 많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는 자, 외국환 은행의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 확인, 그 다음에 신고 수리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확인이에요. 확인. 5,000불 초과, 2만 불 초과 영수. 그러니까 일단 보내는 건 5,000불, 받는 건 2만 불입니다. 2만 불. 2만 불이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그 외자들은 외국환 신고 필증 또는 대외지급 수단 매매 신고 필증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거기서 미화 5,000불, 그 다음 미화 2만 불. 그러니까 지급은 5,000, 그 다음에 받는 건 2만 불인데 미제출 송금이 있어요. 근데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은 이 모든 사람이 5만 불입니다. 송금이 5만 불이에요. 현찰은 얼마죠? 10,000불이죠. 10,000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중요한 건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원본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103페이지 두 번째 줄에 송금 방식이 한 수출하고 수입이 있어요. 무역거래죠. 한 건당 50만 불이에요. 50만 불. 이게 이제 좀 2009년도에 30에서 50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50만 불의 동그라미. 50만 불 상당의 이하에는 취득경위 입증 서류를 원래 원본을 낸다고 했잖아요.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는 괜찮다. 야, 수출하는데 50만 불, 뭐 이거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또 가끔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즘엔 또 이제 전자무역이 보통 대세죠. 자, ELC, 그러니까 전자 형태로 발행한 신용장이에요. 신용장. 전자계약서의 경우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연하겠죠. 왜냐면 ELC가 원본이 오더라도 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아가 무역거래가 5천만 불, 수입도 5천만 불, 이게 이제 수입이 3천만 불인데 같아졌어요. 5천만 불 이상의 규모의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본이 가능한 거고 5천만 불이면 뭐 대기업이겠죠. 얘네들은 증빙서류를 안 내도 된다. 5천만 불을 가짜라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수출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거주자의 지급입니다. 조심할 건 거주자라는 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국민인 거주자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국민인 거주자가 자본거래가 아닌 경상거래로 나가는 건 무역이겠죠. 무역. 근데 무역은 여기 따지는 게 아니고요. 무역의 거래에서 경상거래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온 돈이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여행경비죠. 여행경비.
여행 경비.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행 경비 또는 해외 체집이나 그 해외 유학생 있어요. 유학생. 체집이가 있죠. 체집이. 거기서 살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주비, 해외 이주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 재산 발주.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이 대상이 경상거래냐 자본거래냐 이게 핵심이고, 일단 자본거래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은 다 경상거래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보내냐 대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받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내는 거냐 받는 거냐 중요하다고 그랬고, 현찰이냐 또는 송금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봅시다. 일단 지급이에요. 지급.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5,000불 넘어가면 증빙서류를 내야 된다 그랬죠. 자,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자, 밑에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지급 등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인 거주자는 소유 목적으로 사는 건 얼마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이 파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이 되겠죠. 얼마까지죠? 소유 목적 제한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송금은 5만 불까지입니다. 참고로 해외로 보내는 지급은 송금은 4명 다, 4가지 분류 다 5만 불까지입니다. 5만 불. 그러니까 증빙이 없을 때요. 뭐 증빙이 있으면 인정거래라고 해서 당연히 그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뭐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 5만 불까지다.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송금인 경우죠, 송금은. 받는 건 얼마까지죠? 받는 건 무한대죠. 그런데 이제 5만 불까지 이렇게 영수하게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증빙서류 미제출. 다음 페이지로 가면 거주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해외 친지들한테 보는 뭐 경조사비 이런 거죠. 여행경비 뭐 이런 거. 경조사비나 뭐 기타 소액 자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 거기 보면 그 105페이지로 가면 거래에 왜곡한 은행으로 더 지정하여, 지정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됩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다. 그래서 왜곡한 은행을 통한 거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소액 경상대금. 자, 5,000불 초과 연간 5만 불까지입니다. 연간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특이하게도 요 개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연간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뭐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찍어. 그러니까 연간 5만 불이니까 그 이론적으로 뭐 12월 31일 날 보내고 다시 또 내년 1월 1일 날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했죠. 자, 제출 서류는 낼 필요가 없어요. 원본에 의해서 거래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5,000불이 넘어가면 지정이 됩니다. 5,000불이 넘어가면. 5,000불이 안 되면 지정이 안 되고요. 5,000불이 넘어가면 지정이 되고 그 은행만 거래해야 되고 5만 불까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 설명을 쭉 했었으니까 거기에 흐름에 따라 와야 됩니다. 이게 한번 놓치면은 못 따라와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쭉 다 연결 시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105페이지에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그 쭉 내려와서 둘레 8줄 내려오면 미화 연간 5만 불 한도란 생활보조금, 경조사비 이런 것들을 5,000불을 초과하면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0불, 2,000불 이런 걸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액 자본거래는 해외 직접 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죠. 나 해외에다 돈을 보내려고 한다. 그럼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은행원이.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친척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아는 지인이 필요해서 뭐 한 1,000만 원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5만 불 이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해외 부동산 살려고요. 그러면은 그냥 증빙 미제출로 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해외 이주비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통보. 5,000불 초과, 10,000불 초과 시 통보됩니다. 자, 5,000불 초과 시 관세청 통보되고요. 5,000불 이하 송금액은 지정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통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누적하니까 그 소액 외화 이체업과 소액 해외 송금업자들을 보면 한 번 보낼 때 5,000불 이하로밖에 못 보내죠. 그 이유가 이제 지정 자체도 안 돼야 되고, 그다음에 통계에도 빠지기 때문에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규정을 작년에는 3,000불이었는데 5,000불로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5만 불까지가 있는데 106페이지로 가보면 그 5만 불 이하하고 5만 불 초과가 있어요. 그 106페이지 표 이거 중요합니다. 자, 5,000불 이하는 송금 사유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유 코드가 있어요. 우리 5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뭐 사유 코드 전혀 몰라도 됩니다. 통보가 아예 없죠. 근데 다음 페이지로 그 5만 불 이하는 개인들이 보내는 건 5만 불 이하까지 보낼 수 있고, 자,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상거래가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 그런 거죠. 그 구호자금 같은 거예요. 종교단체가 해외에 뭐 이렇게 구호자금을 보낸다거나 포교자금을 보낸다 이런 거는 5만 불 초과도 됩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단체 구호자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종교단체에서 이 불법적으로 돈을 보내요. 이렇게 이게 5만 불 초과까지 해외에 이렇게 무슨 포교자금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막 땅 사고 막 이런 게 막 문제가 됐었죠. 자, 107페이지로 가면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제도의 개정 내용과 실무 처리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이분이 송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뭐 어떤 사유도 없고 그냥 뭐 아는 지인한테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무슨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그런 거래를 해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4줄 내려오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끝에 기존 생활보조금, 뭐 축의금, 소액 경상대금 등의 합계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해외 직접 투자,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는 포함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로 보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단락에 한 4줄 내려오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간 누계 미와 5만 불 초과는 지급 신고 제도에서 지급 확인 제도로 전환했지만 종교단체, 비영리재단의 구호자금은 5만 불 초과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단락 내려오면 거주자는 5만 불 이하 지급인 경우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냐? 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변칙 송금이라든가 이걸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5만 불을 매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런 경우는 걸릴 수도 있다. 꼭 사유를 물어봐라.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노모가 계신 거예요. 뭐 힘들게 살고 이러니까 매년 뭐 3만 불, 5만 불씩 보낼 수 있죠. 뭐 진짜 효자인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경우죠. 뭐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매년 이상한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5만 불씩을 매번 보내는 거예요. 보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물어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상식에서 좀 벗어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겠죠, 보통은. 네, 그런 거를 봐라 라는 거고. 자, 108페이지로 가면 사전 지급이 나와요. 원래는 이제 사후 지급입니다. 사후 지급이라는 거는 신고 등을 다 마치고 보내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전 지급을 일부 용인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없는데 돈을 미리 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사전 계산 지급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영화 촬영, 광고물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촬영하려면 돈을 보내놔야 거기서 뭐 촬영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약금 같은 거 보내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좀 세팅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갔어요. 근데 뭐 하지 마라. 뭐 못한다. 또는 좀 요즘 코로나잖아요. 야, 이거 지금 영화하고 뭐가 되게 뭐 안 되겠다. 다시 철수해. 그러면은 회수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걸 바랍니다. 자, 선 송금 후 정한 내에 정산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행경비, 이주비, 재이동포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전 지급을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지급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보냈잖아요. 그럼 6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 정도 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계약 금액의 10% 정도. 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송금 방식 무역거래 증빙 서류 제출이 있는데 전년도 수출 실적 3천만 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 방식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지급이 나옵니다. 쭉 넘어가서 이건 뭐냐면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니까 그 외자죠. 이 사람한테 지급하는 건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냐? 일단 현찰은 10,000불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팔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송금은 그냥 50,000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첫 번째는 자기가 들고 들어오는 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이 입국할 때 휴대 수입한 거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가 국내에서 송금 보내온 거 있겠죠. 뭐 부모님이 보냈다거나 뭐 해외에서 송금 들어온 거 있죠. 자기가 해외에서 송금 들어온 거는 마음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돈을 번 거예요. 뭐 정상적인 루트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겠죠. 뭐 첫 번째는 급여 같은 걸 받은 게 있겠죠. 네 번째는 뭐 투자해가지고 돈 번 게 있겠죠. 뭐 다섯 번째는 뭐 카지노 같은 데서 땡겨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죠.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세븐럭이라는 게 세븐럭. 롯데 같은 데 가면 세븐럭이라고 이렇게 국제 카지노가 있잖아요. 절대로 국민들은 못 들어갑니다. 국민이 거주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도박이 고스톱 점백을 쳐도 그건 무조건 다 도박죄 성립이 돼요. 원칙적으로. 네, 뭐 사회 통념사 가족끼리 모여서 뭐 점 100원 정도? 이 정도는 뭐 인정하죠. 근데 이제 판돈이 이게 막 5,000원, 10,000원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커지거든요. 그때 이제 도박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단돈 1원만 거래해도 사실은 도박입니다. 그런데 요 외국인 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이런 사람들은 세븐럭이라는 데 가서 마음대로 카지노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인정해주는 그런 이 도박 업체가 강원랜드죠. 강원랜드. 여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불법입니다. 불법. 이게 이제 강원랜드는 그 폐광들 있잖아요. 광산이 폐광되면서 그 태백이나 뭐 이쪽에서 다 산업들이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활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강원랜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광해공단에서 광해 광업에 따른 해를 입은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강해공단이 요 강원랜드 35%를 지분을 갖고 있어요. 돈을 되게 많이 법니다. 그래서 공기업인데 연봉이 되게 세요. 자,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돈을 이렇게 원칙 요거밖에 못 보냅니다. 근데 시험에는 요거는 너무 케이스도 많고 분리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봅시다.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인정된 절차에 따라서, 인정된 절차라는 건 제가 갖고 들어오거나 뭐 우리나라의 그런 법에, 외국한 거래법에 맞는 절차예요. 지급하는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돈 번 거죠. 국내 보수, 자영업의 영위에 따라서 돈 번 겁니다. 그래서 뭘 내면 되냐? 뭐 급여 소득자들은 우리나라는 다 건강보험공단에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뭐 급여 입증 서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되겠죠. 자, 소득금액 증명, 납세 증명서, 연금 수령증 이런 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번 5만 불까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해외 여행경비 지급. 해외 여행경비는 자, 외국인 거주자는 일단 우리나라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가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근데 얘네들은 여행경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사람이 여행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재매각이라는 걸로 10,000불, 50,000불 똑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자, 네 번째,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여기 별표인데 시험이 잘 나옵니다. 뭐냐면 외국인 거주자만이에요. 외국인 거주자. 근데 5년 이상 살면 거의 국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학생 송금이라든가 체재비를 보낼 수 있어요. 얘가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능하다. 송금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송금이랑 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송금, 환전 다 가능한데 보통 이제 요게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는데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알베르토라고 하나요? 뭐 그 친구가 세모칠이 우리나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한 1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유학을 가겠다는 거야. 이탈리아로 가서 뭐 성악을 배우고 싶다. 그럼 보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 자, 밑으로 가면 비거주자의 지급 인정된 절차 됩니다. 뭐 해외 송금 들어온 거, 지가 들고 들어온 거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휴대 수입하면
자, 얘네들이 휴대 수입해서 들어올 때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공항으로 들어오면 만불 넘어가면 외국간 신고 필증을 끊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다 무관대로 보내거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뭐 이 사람들도 국내에서 이렇게 뭐 돈을 벌 수 있겠죠. 국내 보수. 자, 보험금 같은 거 받은 거. 자, 그 다음에 5번. 아니, 다번에 보면 미아 5만 불 범위 내에서는 그냥 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5만 불의 합산 범위는 뭐 송금하는 거니까 연간입니다. 연간이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매각 실적 범위인데 만불까지 제한적이 가능합니다. 조심할 거 항상 만불까지 보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만불까지죠. 어디다 여권에다 기재한다. 그래서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로 여행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여행 경비로 지급이 가능하고 얘네들은 여행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매각 실적이 없는 경우 재환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재환전 3번에 나오죠. 3번. 그래서 매각 사실을 기재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보면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의 대외 지급 절차가 나오는데 매각 실적 범위 내에서 재환전 제한 없습니다. 보수소득 제한 없습니다. 아니 뭐 이 사람이 와서 돈을 한 1,000억 벌었어요. 아니 벌 수 있죠. 나가게 해줘야겠죠. 자,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지급. 자, 투자 과실은 거기 그 표에 보면 투자 과실의 지급 방법이 나와요. 거긴 송금이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송금과 환전이 다 가능한데 얘는 송금이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연간 누계 5만 불이 있어요. 얘는 송금이라고 했잖아요. 송금만 가능한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오니까 이 틀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행경비, 유학생, 체재비, 이주비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국민인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요 해외여행 경비부터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